이 관세는 사실상 전 세계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관세였다. 제가 아는 트럼프는 절대 후퇴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건 오판이에요. 굉장히 큰 오판이고요. 시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말이 90일 유예지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월간 이선엽 2025년 4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달이 이렇게 길죠? 너무 힘들었던 한 달이었죠. 매주 뵙고 싶은데. 예. 근데 오늘 또 이사님을 또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들으셨던 분들 다 들으신 분들이시죠? 네네. 근데 오늘 왜 오신 거예요? 거의 한 7시간짜리 강의도 들으시고 그 현장 분위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카메라가 이쪽에 따로 없어가지고. 자, 여기 보시고 좀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저는 좀 여성 팬분들이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실망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휴가 내고 오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디 뭐 전업하세요? 사장님. 그 직원은 이제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혹시 휴직하시고 혹시 뭐 여의도 전업이 계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네, 저희 나중에 섭외하려고 제 호스트.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은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 연간으로 신청하시지 않으셨다면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요. 고정 댓글 참고로 해주세요. 연간으로 다시 신청을 하셔서 지난 3월 강의부터 또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달에도 또 트럼프 관세 질문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항상 또 변하고. 맞습니다. 일단은 상호 관세 그 90일 유예한 다음에 그래도 월간 이선엽은 처음이거든요. 일단 그 자체는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이미 트럼프의 관세가 시장의 시나리오를 많이 벗어났거든요. 원래 그 트럼프의 그 4년 동안 준비 기간, 그 다음에 그 4년을 준비했던 여러 그 좌장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좌장들이 트럼프한테 관세는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언지를 줬는데 트럼프가 발표한 그날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흐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내각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고 그러면서 그게 뒷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일단 소나기는 먼저 피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왔는데 그 부작용을 피하려고 이런 정책들을 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코프 센터 재무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내각들이 처음에 트럼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 거라고 일단 언지를 줬냐면 첫 번째는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를 동시에 하지 말 것.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로 인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따라서 상호 관세가 이제 나중에 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 관세를 따로 부과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제가 아는 선에서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보편 관세라는 것도 보편 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모든 품목에 다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이 부과 폭도 2.5%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되 그 폭도 크지 않게 아주 점진적으로 해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왜냐하면 이제 그 내각들이 볼 때도 관세 부과는 목적도 부합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시장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볼 때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물가가 먼저 걱정도 됐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효과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줬는데 트럼프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죠? 완전히 그냥 꽝 해버린 거죠. 그래서 평균 관세율이 22%인데 이게 스무트 홀리법 때 그러니까 1920년대 후반에 있었던 법이 그때 19%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관세였었고 이 관세는 사실상 전 세계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의 관세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에서 격하게 반응이 됐고 그러면서 이건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관세 부과도 되게 졸속이었었고
예상치 못했었던 방식으로 전개된 것도 그런데 요거를 거둬들이는 방식도 아마 주말에 제가 보기에는 신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스코페센트 재무장관하고 러트닉 장관이 그죠? 예, 우리가 알고는 나바로가 잠시 없는 틈을 타서 대통령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제 설득을 했고 그래서 나바로가 복귀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는 트루스 소셜에 올리도록 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뭐 돌아가는 게 거의 뭐 누가 보면 첩보 영화에 준하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되어 있고 훌륭한 분들이 제대로 시나리오를 짠 그런 현재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내각에서조차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안타까운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고 나서 그 정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단 90일 유예를 한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이 후퇴를 한 거죠.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뭔가 시장이 뭐 그대로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사실은 계획대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마이크 타이슨하고 굳이 맞붙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래도 트럼프라도 예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트럼프 내각이 그러니까 본인들도 생각했었던 바대로는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벗어났다는 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의외로 이번 2기 내각에서는 의외로 그 미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미국한테 불리한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미국한테 불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했었을 때 미국이 나중에 당하게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를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그렇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움직이니까 채권 시장마저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고. 저는 그 되게 웃긴 게 트럼프가 뭐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네. 뭐 골프장에 갔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보면 의연한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골프장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스코어? 예, 스코어가 그게 공개가 그렇죠. 안 됐죠?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오비네 그랬어요. 예,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았을까요? 승질. 예, 요즘 나왔었던 스코어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스코어가 나왔지 않았을까? 왜냐면 가는 건 뭔가 센 척하는 거지만 정말 셌는지는 스코어를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안 나온 거 보면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강한 심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나 러트닉 장관이 갔다라고 해서 생각을 바꿨을까요? 본인이 생각해도 야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나바로가 강하고 아니면 스코페센트가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트럼프도 맞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을 바꿨을 건데 그렇다면 뭔가 잘못 왔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가적인 이자 비용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 그 이상이었던 그렇죠. 거죠. 뭐 채권 시장이 이제 작살이 나면서 트럼프 개인 금융 자산의 뭐 한 60%를 그렇죠. 채권으로 갖고 있다면서요. 뭐 자기 평가선도 많이 봤을 것도 거고. 있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게 본인이 예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시나리오예요. 예컨대 왜 트럼프가 그렇게 무리하게 했는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협상력을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하기 위해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혹시나 트럼프가 원래 생각했었던 것들 한꺼번에 하려는 어떤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진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일단 물가를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가를 낮추는 방법 자체가 아시겠지만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다 뭐 아시겠지만 금리도 낮추겠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번에 4월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어떤 그 국채 만기가 2조 달러 가까이가 그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국채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네. 미 국채 만기가 2조 달러면 많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 국채 전체,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빚이 36조 달러예요. 예.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중에서 9조 달러가 올해 들어와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이번 달에 2조 달러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혹시 국채금리도 내리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려서 물가도 좀 내리고 협상력도 크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다 움직인 거죠. 예컨대 트럼프는 원래요. 이번에 그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물가를 낮추고자 할 때 방법 자체는 원래 본인이 생각한 방법은 공급 과잉이었었어요. 내가 에너지를 시출을 하고 더 많은 에너지의 시장에 공급을 늘려서 그로 인해서 뭔가 가격을 낮추고자 했었는데 네. 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썼던 방법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또 시장이 얘기했었던 방법이 아닌 뭔가 수요에 충격을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인 거잖아요. 일단은 그 방법 자체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칠 어떤 파장은 본인들도 몰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 그럼 사람들은 뭔가 나름대로 미 국채를 살 거 아니냐. 경기 침체일 거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또 달러도 강세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일정 부분 달러가 강세가 되면 지금 올렸던 관세와 관련해서 뭐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는 그 수입 물품이 달러 강세만큼 뭔가 그죠? 저렴해질 수 있다. 예, 저렴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되려 낮아지는 금리도 되려 올라가고 이건 결국에는 시장에서 볼 때는 야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잖아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관세를 생각보다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과를 한 거잖아요. 네.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시장이 반영을 한 거고요. 그렇죠.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먼저는 물가가 오르거든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거고 여기에 엎친 데 덧치긴 격으로 자 이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경기 침체까지 온다라면 미국은 더 많은 재정 적자 즉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야 될 텐데 그러면 국채를 찍어내게 됐을 경우 미국의 국채의 공급은 늘어나니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이 틀어졌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원했었던 경기 침체 이후에 뭔가 국채가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움직였던 거죠. 네.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원인 자체가 관세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걸로 충격을 줬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관세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됐고 또 관세를 부과하는 폭도 시장이 예상하는 그러니까 뭔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너무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은 트럼프가 생각했었던 전체 시장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반대 방향을 흘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불거졌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예상치도 못했었던 후퇴를 감안한 게 아닌가. 그죠? 말이 90일 유예지요. 이건 네.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원래 충격과 공포 정책을 써서 더 협상에서 유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을 후퇴하려면 트럼프가 이 유리한 고지에서 다른 국가들한테 무엇인가를 얻어냈어야 되는데 지금 얻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직 얻어낸 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그 어떤 국가도 협상에서 뭔가를 얻어낸 게 없는데 후퇴부터 한 거예요. 근데 90일 관세만 후퇴한 게 아니라 전자 제품이나 반도체에 관해서도 뭐 기존에 있었던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후퇴를 한 거죠. 좀 내리겠다는 의지를 비춰준 거니까. 거기에다가 자동차 관세도 유예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도 아니고 1, 2, 3, 4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벌써 한 4번 이상의 후퇴를 기록했는데 본인은 얻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전하고 다른 거죠. 제가 아는 트럼프는 절대 후퇴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얻어낸 것도 없이 협상이 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각국이 뭔가 미국한테 준 것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 후퇴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차례 했다는 얘기는 4월 2일에 부과했었던 이 관세가 얼마나 무리했었고 얼마나 졸속이었었고 본인 스스로 판단했었을 때도 오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트럼프가 급해 보여요. 맞아요. 그 일본 협상단 그러니까 장관급이 와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들이닥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했더라? 원스톱 쇼핑하자. 한꺼번에 방위비까지 빨리 해결하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 또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급해선 또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대통령이 없는 게 행운이었죠. 뭐 신의 한 수죠. 예. 핑계거리가 있는. 뭐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또 일본 아니겠죠. 총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정상회담을 또 가장 먼저 했던 게 일본이기도 한데 오히려 협상은 더 천천히 하겠다. 시간을 갖고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벌인 이 4월 2일 날 이 일로 인해서 트럼프가 지금 보다 유리해진 게 아니라 보다 불리해졌어요.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얻어낼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가져가진 못할 것 같은 게 우선 이번에 그 협상을 하기 이전 관세를 부과할 때 사실 시장이 원했었던 그림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선협상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편의를 봐주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선협상했던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베니핏을 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들은 먼저 선협상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를 줬으니까 관세는 조금 덜 부과하는 쪽으로 아니면 면제되거나 최소한 상호관세만큼은 그랬어야 되는데 협상을 했던 국가와 협상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관세 차이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선 협상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못 믿는 거죠.
아니 보니까 뭐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관세를 부과를 하고 지금도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협상을 해.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지켜보자는 게 일본의 생각이에요. 뭐 어차피 선협상에도 소용이 없었으면 진짜 원하는 게 있을 텐데 미국이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하기 전까지는 협상을 하기는 하되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트럼프의 전략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래 기술이 잘 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 기술은 거의 전 세계에서 다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번에는 거래 기술을 예.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판단이 제가 볼 땐 잘못된 판단이 분명히 맞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면 분명히 한의하실 텐데 트럼프가 너보다 똑똑해. 그럴 수는 있지만 나이는 제가 더 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얘기는 어렵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난 4년간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아젠데 47이라고 들어가면 분명히 있고요. 관세에 관해서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든가 스코페센트가 여러 좌장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다 시나리오 짜줬다고요. 그렇죠. 그게 구체적으로 시장에도 알려져 있는데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대로 안 갔구나. 그렇죠. 그럼 물론 이제 그거보단 좀 강하게 할 수는 있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 훌륭한 내각들이 짠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건 오판이에요. 굉장히 큰 오판이고요. 그 오판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본인이 협상력을 가지기보다는 되려 협상력이 있긴 하지만 생각했던 대로는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아는 거죠. 버티면 그렇죠? 오래 버티면 뭐 우리가 더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들이 협상을 서두르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오히려 되려 트럼프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궁지에 몰렸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서둘러서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주려는 어떤 서두른 움직임들이 보이고 그게 일본과 한국과 호주나 유럽 이런 어떤 우방 국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중국은 더 버티잖아요. 아니 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뭐 할 테면 해봐. 나도 할 거니까 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보잉과 관련해서도 비행기도 다 돌려보내고 구매도 취소하고 콩도 구매 취소하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뭐 네가 더 한다고? 그럼 나 히토리도 안 할 거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중국이 이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끌어보면 너의 협상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아마 전제에 깔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14%까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해서 저희가 그 FN 가이드에서 리타민이라는 서비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 그거를 2주 동안 무료 혜택 드리고 있고 또 그 이후에도 50% 평생 할인 이 이벤트 저희랑 같이 또 진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고정 댓글 보시면은 그 리타민의 무료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완화됐습니다. 좀 진정은 되고 있고. 근데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유예가 된 90일 그 사이에서 또 협상을 해야 하는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고 이럴 때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일단 관세로 인해서 뭔가 나름대로 우리가 전략을 짠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요. 이번에 트럼프의 오판 그로 인해서 지금 전략적인 후퇴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 뭔가 트럼프가 더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을 바닥으로 이끌은 정도 그 안에서 하겠구나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이제 그거보다 수위가 더 높진 않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나름대로 이 안에서 뭔가 협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우리가 알고는 이 불확실성이 지난번에 봤었던 4월 초 중순에 있었던 정도는 아닐 거다라는 게 일단은 안심인 것 같아요. 최악의 수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최근에 수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급이었던 게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높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 파산하려고 했었던 수위보다도 높았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트리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안에 뭔가 트럼프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다라면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전저점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객관적이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벌써 지수는 지난 4월 2일에 빠졌던 수준까지는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럼 일단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회복이 된 건데 그럼 그 이상으로 뭔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협상이 빨라야 되는데 그건 조금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협상을 한 게 아무것도 그렇죠.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협상을 했다 안 했다 보다도 그래서 미국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저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이 이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네. 이게 무엇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래서 뭘 원합니까? 구체적으로. 이걸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과의 회담에서도 일본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고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먼저 제안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서로 동상이몽해요. 완전히.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질러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 아웃라인은 있지만 구체적인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협상 테이블도 없어요. 네. 예, 아시겠지만 이미 미국에서 중국과 협상을 해야 될 협상 담당자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 또 중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도 지금 상원에서 인준도 안 돼 있고 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뭔가 우방을 먼저 하겠다. 이게 또 뭐 계획된 전략은 아닐까요? 그건 계획단 전략이죠. 그러니까 네. 뭔가 나중에 결국은 중국을 쳐야 되는데 중국을 치려면 일단 우방 국가의 뭔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 우방 국가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하고 있고 이게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방국들과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방국들한테도 내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이제 비춰준 거고 그래서 회담이 빠르게 끝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생각보다는 길게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90일밖에 없는데 90일도 이미 또 그 이전에는 할 거는 같은 게 이 90일이 단순 90일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여러 사고를 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먼저 협상을 했던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득을 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국가들한테 미국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저렇게 전면 관세를 할 경우 보편 관세는 2.5%로 부과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가 아니라 스콧 베센트는 2.5를 주장을 해요. 와, 10% 하다 2.5%가 확 다른 거예요. 공짜처럼 느껴져요. 네, 확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부과를 해놓고 나면 미국은 최소한 뭘 했어야 되냐면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모든 품목에 다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미국이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조업에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본인들이 화장지 만들고 뭐 아니면 펄프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뭔가 이런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 방안은 마련해 놓고 예컨대 뭐 중국을 제외한 뭐 우리가 인도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같은 국가를 조금 열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미국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하고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나니까 90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해를 모든 것들을 미국의 소비자들을 고스란히 안아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안았을 때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럼 미국의 협상력이 있을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때도 이 소비자분들께서 미국의 국민들이 트럼프의 큰 뜻을 알고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감내 가능한 거니까 정말 중국을 한번 그 굉장히 압박을 해봐라고 할 거냐는 얘기죠. 시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스스로 불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오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했고 너무 허점이 많은 거야. 아니 이렇게 가면 누가 보더라도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이건 저희들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공식적으로 기사가 났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패를 보면 중국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을 놓고 보면 미국도 굉장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 트럼프의 이번 전략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욕이 앞선 거 아닌가 아니면 또는 우리가 읽고 있는 피터 나바로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 나머지 결국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었던 패를 지금도 물론 유리는 하지만 그죠? 더 얻어낼 수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덜 얻어내게 되는 또 협상력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던 패를 스스로 치고 오히려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어질어질합니다. 예. 그래서 참 오판을 하면 안 되고 정책적으로 그렇죠. 특히나 예. 그러려면 이제 판단력이 중요하고 판단력을 하려면 역시 맑은 정신으로 두뇌, 눈, 예. 활력까지 한 번에 YG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드세요. 와 계시는 분들한테도 YG 부스터 좀 하나씩 주시죠. 뒤에 있지 않아요? 예. 저는 마음 같아선 트럼프 형님한테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맨날 모니터 보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 건강 중요하고 혈액순환, 두뇌 건강 중요하고 또 활력이 있어야 컨디션이 좋아야지 판단력도 좋아진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재밌는 게 네. 지금 트럼프가 부르짖고 있는 게 마가잖아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그쵸. 위대하게. 바꿔 얘기하면 지금 미국이 위대하지 않은 거거든요. 옛날 같지 않은 거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힘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대단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트럼프가 취했었던 모든 정책 안에는 예전의 미국을 감안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옛날의 미국. 예, 옛날의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거대한 소비 국가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 나한테 물건 안 팔면 죽잖아. 이런 개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건데.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네, 실제 그게 뭐 피터 나바로의 주장이에요. 피터 나바로가 이분이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이지만 다소 아쉬운 게 있다라면 생각이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 계세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저희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꼭 정책을 잘하는 게 아닌 게 이게 뭔가 중심을 잡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에 너무 그 좁은데 이렇게 빠져 계시면 굉장히 시장이 달라지고 아니면 오판하는 걸 우리는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목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터 나바로는 학계에서도 이단화했었어요. 저 사람 2년만 있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게 원래 학계에서도 굉장히 정설이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랑 더 잘 어울리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그래서 깜빵에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그죠? 우리가 알고는 그 저기 불법으로 그죠? 그 이번에 난입했었잖아요. 의회 난입. 예. 그때 연루돼 가지고 뭐 깜빵에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굳어 있는 게 이번 피터 나바로의 여러분들 정신 세계를 보면은요. 미국과 무역을 해서 흑자나는 국가는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히 강하지만 이젠 중국을 상대하려면 미국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동맹들이 같이 뭉쳐줘서 압박을 해줘야 가능한 건데 본인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 거죠. 그죠? 본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 내는 국가들은 다 적이에요. 그럼 한국도 적이고 일본도 적이고 그러니까. EU도 적인 거거든요. 우방도 없고. 자, 그러면 우방도 없이 다 적으로 돌려놓고 나서 중국을 압박을 하겠다.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게 과거의 미국이면. 과거의 미국, 미국이면 오로지 그럴 수도 미국이면 있는데 됐을 텐데.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기엔 중국이 너무 크기도 했고 미국의 힘이 여전히 강하지만 미국의 힘만으로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에서 차지한 제조업 비중이 높거든요. 다른 국가들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앞뒤가 안 맞는 미국의 무역 흑자 국가는 전부 다 적인데 우리를 적으로 돌려놓고 중국을 압박할 때 다 동참하라고 가면 스스로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뭔가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정책들을 잘 보면 얘기해요. 피터 나바로한테. 야 피터 나바로야 네가 생각하는 관세 부과는 좋은데 그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 물가가 오르고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터 나바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미국이란 나라는 엄청나게 소비 국가고 저 나라는 즉 한국은 또는 중국은 우리가 아닌 일본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국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도 그들 국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물건 가격을 낮출 것이다. 제품 가격을 낮출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해요. 이게 피터 나바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립이 되려면 이번에 관세 부과를 전체 다 합쳐서 10% 이상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콧 베센트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 관세도 많이 안 하고 상호 관세도 그 정도 안 했었으면 그분 말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20%가 되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다. 그 얘기가 맞지만 그 이상이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게 제품 가격이 오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이 그걸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는 회사한테 야, 나 이제 임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요즘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나도 임금을 더 봐야 되겠어. 그래서 임금 이상으로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럼 물건 또 오르고. 그래서 나바로가 생각했었던 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 환경에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환경 안에서 뭔가 이런 정책을 썼을 때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한 바로 상당 부분 갈 수는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 스스로도 그걸 뛰어넘는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던 거고 요거는 피터 나바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렁큰 밀러라고 알고 계시죠? 네네네. 드렁큰 밀러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 이상은 오바였다.
이건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제롬 파월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왜 3월에 얘기했었을 때 3월에는 분명히 시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3월에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고 네네네. 그 일시적인 건데 대신에 그게 일시적이란 증거 즉 뭐 기대 인플레이션 좀 고정되는 거 요거만 확인이 되면 내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바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파월이 지금 날라치고 파월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유인 건데 결국 이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이 주장은 딱 하나예요. 너무 올렸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세 예상보다 너무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이중 책무 중에서 물가도 중요하고 고용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물가부터 먼저 오를 거니 이런 영향들을 다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분이 3월하고 말 바꾼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3월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문 데이터는 별로 고려 안 해도 돼. 우리가 예를 들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ISM 서비스 지수 이런 것들은 다 설문지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 크게 고려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말을 바꿨어요. 이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네가 그 물가를 관세를 너무 많이 올렸어요. 말끝마다 놓고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관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도 너무 많이 올렸고 그래서 기존에 3월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나는 가지게 됐고 더 중요한 건 관세 부과돼서 그럼 협상이 됐느냐는 얘기죠. 여전히 협상은 안 된 상황에서 그쵸.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니 나는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보다도 너무나도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혹시 관세에 관련해서 오늘 그 방송 오신 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많이 잘못 올리고 나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내각들도 아니면 파월도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 정도까지 용인하는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그것도 뒤에 일은 생각지도 않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계산도 안 하고 왜냐하면 실제 이게 결정이 된 게 발표 3시간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트럼프 스스로 얘기를 했었었고 그럼 내각은 뭐 했냐?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라는 얘기밖에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공식 기사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었던 그 판넬, 예, 그거 준비했겠죠. 상무부에서 지침서로 내렸던 거랑 또 숫자가 막 다르기도 했었고, 숫자도 다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조금 더 이제 시장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매도 우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달러가 굉장히 약세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있고 1,400 이제 10원대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율만 놓고 보면 외국인이 이제 들어올 만도 한데. 근데 또 이제 본국이 또 위태롭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못 사는 것 아닐까. 이 수급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환율은 이전하고 좀 다른 모습인 거죠.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까 원래 보통 위기면 달러가 좀 강세를 가야 되는 건데 달러가 강세를 가는 이유는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죠. 네. 야, 시장이 위험하면 미국이 최고지 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도 못 믿겠어 라고 해서 미국 자산도 팔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올라가고 있는 건 금 가격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금이 뜨고 있는 거는 뭐 무슨 뭐 실질 뭐 우리가 우리가는 실질 물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중국 중앙은행이 샀네, 인도 중앙은행이 샀네 그런 건 수급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지만 네. 사실 그 기저에는 미국을 못 믿겠다. 미국이 정말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기축 통화로서의 국가로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게 우선적인 문제가 작용했다라고 네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줄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데 너무 불안해. 또 하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야 지금은 투자 시기가 어려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투자도 뒤로 미뤄질 거고 우리가 소비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의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둔화를 이미 반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나름대로. 그래서 경기 둔화를 반영하다 보니 나름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왜 이게 끝이면 자신 있게 들어올 텐데 이게 혹시 길어지면 경기
둔화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 급락은 경기 침체도 반영한 수지긴 해요. 일정 부분 경기 초기 침체 정도는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뭐 나름대로 경기가 일부 둔화가 되고 약간의 초기 침체 징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면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 뒤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자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강하게 취하기는 좀 어렵고 뭔가 그 정도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확실한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보자. 그래서 그 증거를 보자라는 것들이 결국 협상을 통해서 어떤 선제적인 게 나오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조선시대 일본이든 한국이든 협상이 어느 국가라도 타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관세 부과가 면제가 된다라면 상호관세요. 상호관세가 그렇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뭔가 그래도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전에까지는요. 반전의 계기가 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물가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10% 초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정도면 연준이 이 정도면은 물가는 일시적이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고용 이런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바꿨었을 때 네네네. 그게 4월 정도 어느 정도였었을 때 뭔가 반전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높아진 이 관세 이걸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시장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러니까 연준만 나오면 이거 장땡 잡았다 그건 라고 할 수 있었던 확실했었어요. 건데 네. 근데 그 이전에 상호관세가 지금 또 연준푼이 더 봐야 밀린 하는 거죠. 거고.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트럼프 정책은요. 모든 정책들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면 이게 안 되고 이거 쓰면 이게 안 돼서 그걸 다 같이 쓰잖아요. 그럼 그냥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쪽으로 가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걸 한 거예요. 전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답답한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관세도 부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이 하나도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재정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또는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여전히 감세는 하겠다자라는 거잖아요. 자, 감세를 하는 상황에서 만약 경기 침체가 오면은 미국이 재정 적자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국채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쓰면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더 웃긴 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환율과 관련해서도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하면 달러가 강세로 갈 줄 알았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의외로 생각보다 위안화를 절하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일부는 하지만 크게는. 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유리하니까. 보세요. 예전 같으면 관세가 조금만 오르면 중국도 위안화를 조금 절하를 해서 돈의 가치를 낮추면 중국 제품 가격이 낮아지니 네. 뭐 중국도 수출이 나쁘지 않을 거고 미국도 물가가 안 오를 건데 100% 뭐 이 정도 되면은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수출할 생각이 없게 돼요. 뭐 120, 144%면 수출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위안화 절하를 택할 필요가 없죠. 그럼 뭘 할까요? 너무 우리가 수출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내수라는 걸 더 키워야 되는데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은 위안화를 절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가를 낮추고 중국인들의 구매력을 오르는. 그러니까 트럼프 방법하고도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조금 또 한국도 그렇고 달러는 좀 강세가 될 거야. 또는 원화는 약세가 될 거야. 또는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로 갈 거는 그림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미국이 통제할 수 그렇죠. 없는 변수들.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위안화 절할 필요가 없네. 오히려 위안화 절상으로 가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미국의 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미국은 더 비싼 중국 물건을 들여와야 되니 악순환으로. 예,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앞뒤가 계속 안 맞아 들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더 불리해지는 그런 역할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약간 미국 편이 아닌. 그렇죠. 미국 편이 아니죠.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고 다른 나라 편인. 왜냐하면 본인 대통령은 4년밖에 못하고 그렇죠.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약간 그럼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까? 약간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응을 지금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번에 대응을 가장 잘 하셨던 분들은 불확실성 때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잘한 부분들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제일 불확실할 때 사셨던 분들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했으면 되게 나이스한데 뭐 사람이 살다 본 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쵸. 문제는 그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지수가 낮으면 괜찮은데 이미 관세 부과 이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조금 회복한. 예.
회복했잖아요. 그럼 네. 그 이상으로 뭔가가 보이려면 아직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생각보다 주도주와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저는 종목별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가 얻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선이 있다라는 거죠. 대선은 5년마다 있는 엄청난 정치 이벤트거든요. 그쵸.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겠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정책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겠다라는 청사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전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아니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굳이 얘기하는 게 정치 테마나 하란 소리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런 대선들이 있으면 뭐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는 이분들하고 어떤 학교 나왔다. 그죠? 뭐 고향 동양이다. 아니면 어디 근무했다 이런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요. 잘 보시면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약이 같아요.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른 정책적인 위험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야당도 여당도 주 4.5일 근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쵸. 똑같죠. 이견이 없죠. 두 번째는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AI도 같죠. 네, 한 분은 그렇죠. 뭐 100조 투자, 한 분은 200조 투자.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같으면 우리가 보통 누가 당선됐었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이 없잖아요. 어차피 같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살 거지 않습니까? 먹고 살 거고 그리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테마성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아니면 누구 학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우리가 먹고 살 건데 그리고 여기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리고 이거는 여야가 봤었을 때 이견이 없네. 그래서 어떤 분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쪽의 추진 우리가 봤었을 때 투자했었을 때 따른 나중에 불확실성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땐 과감히 해볼 만한 거죠. 저는 오히려 이번 달에는 이걸 잘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예. 정치 테마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테마가 아니죠. 이건 먹고 살 거죠. 우리가 먹고 살 거죠. 이것은 사실 지난 3월 그 오마카세 강의 때도 말씀해 주셨던 거 그럼요. 기억들 하시죠? 네, 그때 6개월 후에 평가받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예고로도 잘 써먹었었는데 근데 그때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가능성. 저희는 그때 뭔 소리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랬었는데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몇 답을씩 올랐을걸요? 대부분? 10연상한 것도 있던데. 물론 농담입니다. 그거는 뭐 이제 막 테마성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실제로 뭐 가실는지 안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양당 다 주장을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 단순 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들 아니면 정책적인 효과들, 산업적인 변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굉장히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회도 이전한다고 하니까. 몇 가지 좀 그럼 나눠서 이야기를 좀 일단은 드려볼게요. 일단 뭐 세종시 뭐 국회 본원 이전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래서 뭐 몇몇 건설주들이 막 몇 배씩 올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요거는 좀 너무 테마에 가깝고. 테마죠. 그러면 어떤 정책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주택 정책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것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기반 시설도 많이 갈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특히 그쪽에 있는 기업들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도 뭐 많이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은 주택 정책에 많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와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교통적인 변화도 있겠죠. 수도인데 철도가 없잖아요. 어디 가요? 세종이요. 세종시에? 만약에 수도가 되면 거기 5송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쵸. 어느 나라 수도가 그죠 주변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도역은 수원역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뭐 거기다 다시 놓을 수도 있는다던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제 머릿속에서 한 3, 40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부동산 투자는 아니고 우리는 이제 주식 측면에서 그렇죠. 가능한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좀만 더 풀어주세요. 좀 이게 그 기다리시려고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괜히 뭐 특정 종목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컨셉을 잡고 분명한 건 이게 단순히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생각보다 부수적인 것들이 많으니 그것들은 이제 의외로 신문에서도 나와 있는데 하도 옮기냐 마냐 그런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도 제가 일부러 그 오마카세 할 때도 뭐 수도 이전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현실화 되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그게 3월이었는데. 먼저 보시면 답이 되게 쉬워요. 쉬워요?
먼저 보시면 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번 참고로 그 이선엽 주도주 오마카세 강의는 6월 28일입니다. 6월 28일 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월간 이선엽과 다르게 분기 이선엽. 그 6월 28일 그거는 이제 고정 댓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은 좀 안내되는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AI 분야에 대해서도 여야 어떤 대선주자들의 공약이 비슷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AI 예를 들어서 뭐 GPU 뭐 10,000개를 산다 뭐 이런 공약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약간 국내에서 수혜주를 찾기가 조금 제한적인 측면도 있어요. 있죠. 왜 제한이 제한이 안 되냐면 그 GPU를 사서 외국 기업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AI라는 게 엄청난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힘들어 또 많은 기업들한테 몰아줄 수는 없어요. AI 관련해서 뭔가 메인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건 싫어도 좋아도 한 기업에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 기업은 글로벌 대항마를 키우는 정도가 될 거니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베니핏 이런 것들은 본인 돈 안 들이고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엔비디아 GPU가 아니라 엔비디아 GPU는 쓰는 건데 그 GPU를 사다가 우리 기업들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렇죠? 공공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개념이 될 공공 데이터 센터도 될 수 있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키우는 건 어떤 특정 기업이 일단 되긴 돼야 되겠죠. 누군가 그 운영할 주체적인 사업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너희가 만들어서 이걸 공공으로 운영해봐. 그게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관련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사실 범위가 많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 중에서 뭔가 기술력이 대단한데 뭔가 GPU를 많이 주고 이런 자금을 집중을 했었을 때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기업들과 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로 뭔가를 키울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을 하겠죠. 이거를 아시겠지만 더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나눠주면 전부 다 바보가 돼요. 이 AI도 꽝이고 이것도 꽝이고 그거를 다 정치분들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생존 방식인 거니까. 아니 국가적으로 키우는데 뭐 여기저기 한 10군데 20군데 나눠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다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오픈 AI 한국의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한 군데 몰아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GPU 10,000개 써서 만든 데이터 센터를 10,000개를 정부가 주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내 돈 안 들이고. 뭐 과기부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한 20개 기업에 뿌려주기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이거를 외주로 운영할 만한 그런 대신에 기업. 뭐 이 기업은 이제 공공 성격을 띠겠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 기업 입장에선 그런 성격을 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AI는 어마어마한 엔진을 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큰 거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게 정부도 알고 있는 게 방산하고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국가적으로 쏘버린 AI도 필요한 것도 이것도 대단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는 방위산업도 연계해서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의존할 수가 없어요. 의존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고 필연적으로 키우는데 미국에서도 빅테크 7개만 했을 정도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 그 정도는 돼야 따라가니 결국 우리도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대여섯 개 키울 수 없잖아요. 미국도 7개밖에 안 되고 그 7개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우리가 그런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니까 뺐다라고 보면 서너 개 기업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해봐야 한 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K 엔비디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좀 나오는데 K 엔비디아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그 GPU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신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NPU는 오케이인데 GPU를 만들 수 없는데 만들겠다는 자체가 AI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투자할 때 하는 GPU 만드는 건데 우리가 GPU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만들 수도 없는데 우린 그걸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뭐 엔비디아 가서 우리가 만들어 주기만 해도 잘하는 거고 중요한 건 제2의 오픈 그러니까 한국의 엔비디아가 아니라 한국의 오픈 AI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지. 스스로 한국의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AI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엔비디아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AI가 아닌데 칩만 AI 잘 되게 하는 칩을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치인들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이선혜 기자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 엔비디아보다는 약간 K 오픈 AI 또 K 팔란티어? K 팔란티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관련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진짜 없는 이상한 기업들한테 그죠? 그 돈을 꽂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왜냐면 세상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뭐 자기네 편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그냥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정되어 있다. 아이, 그럼요. 할 수 있는 예. 기업군은 예. 뭐 이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상 뭐 이거 직접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수는 없죠. 어렵다는 거. 예. 또 직접 이제 랩도 운영하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여쭤보셔도 저는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디어는 드릴게요. 아까 보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I를 키운 애들이 단순히 AI를 만드는 기술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뭘 가지고 있어야 만들 수 있잖아요. 뭘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렇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무것도 그거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있어야 되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이 좁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제대로 모르면 그 정보가 한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종목 찾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짜 미국에서 빅테크란 애들이 왜 이걸 할 수 있는 게 7개밖에 안 되나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도 찾아보세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세 손가락 안에도 안 나올 거요. 예. 그럼 3분의 1인데 괜찮잖아요. 그죠? 그 기업 큰다라면 야, 거의 글로벌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키워줄 수 있다라면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면 예전에는 뭐 우리가 보통 플랫폼 클 때는 뭐 다음도 있었고 네이버도 있었고 뭐 엠파스도 있고 막 많았지만 예. 이건 그냥 진짜 달러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덕점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그려봐야 돼요. 방산주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항상 또 월간 이선엽 시간에는 또 방산주 긍정적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일단은 뭐 방산주는 관세 무풍지대라고 예. 하고 유럽연합에서도 또 국방비 지출 늘리고 있고 최근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유상증자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예. 있었는데 예. 어느새 또 사상 최고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들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이상한 노이즈들을 막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과연 이어질까? 이제 슬슬 뭔가 아직은 그래도 뭔가 밸류에이션 비싸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안 나오죠. 예. 비싼 건 맞죠. 많이 비싸고 부담도스러운데요. 딱 끝날 때는 딱 하나예요. 유럽 애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안 주고 유럽으로만 집중을 할 때겠죠. 예. 결국에는 엄청난 경쟁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수주를 유럽이 다 가져갈 때가 저는 그죠? 그런 조짐이 보일 때가 꼭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일단은 유럽 시장도 그렇고 그렇죠. 이미 중동도 아시겠지만 그렇고. 독일만 하더라도 아마 한 달에 만드는 전차 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4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예, 한 달에 4대. 그러니까 1년 해봐야 40대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급한 국가들은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1년에 40대인데 한 국가가 40대 전차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 전차는 옛날 전차하고 달라서 이번에 전쟁 개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드론이라는 디지털이라는 게 나와서 이전에 있었던 구형 전차는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3.5세대 이상의 신형 전차를 해야 되는 거고 요걸 지금 없는 국가들은 대량으로 지금 많이 어떤 그 구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국가가 사실 한국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 무기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유럽 애들이 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런 같은 방산이라면 살 수 있다라면 유럽 업체를 사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럽 방산주. 그렇죠. 유럽 방산주가 거래가 조금 쉽지 않던데요. 전 이건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유럽이 더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뭐 사람들이 안 사던데 일단 살 수 있는 방법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ETF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또 있거든요. 미국에도 쭉 가져보면 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거하고 유럽 거하고 어떤 게 더 낫냐 하면은 유럽 걸 사는 게 더 유리하다. 왜냐면 얘는 그거조차도 없는데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또 그러면은 좀 방산주 안에서도 분산 개념. 그럼요. 예. 왜냐면 유럽에서 수출을 주는 거니까 유럽이 더 낫죠. 그건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아무리 유럽에서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럽 자체 물량도 되는 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몇 년간은 쉽지 않은 거죠. 지난 40년간 방산에 투자를 1도 안 해서 밸류체인이 아예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만들어지겠느냐는 얘기죠. 이 방산주가 벌써 랠리가 지금 몇 년쯤입니까? 그 태조 이방원 말씀하신 게 언제죠? 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예. 그래서 원래 방산을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건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바뀌어간다. 근데 일단 랠리가 굉장히 또 길게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남아 있고. 그게 그 산업의 특징인 게 특히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한국이 이번에 방산에 수출하면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기를 산 애들은 계속 우리 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기는 30년 MRO 도 장사기 때문에 MRO AS. 있고 뭐 여러 가지 AS. 우리나라도 그 F-16 전투기인가 그거
전투기를 구입하고 나서 아마 AS 비용이 전투기를 구매했던 비용의 3배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 입장에서 그걸 샀는데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 무기를 구입을 할 때는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혹시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으로 더 많이 갖춰놓는 게 더 정비도 유리하잖아요. 그죠? 정비 측면에서 뭐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선점하는 게 무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F-16 들어온 거 벌써 한 30년 되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됐죠. 올해 또 타니까요. 내가 1992년도인가 그때 결정이 된 게 제가 지금 기억 속에 그 당시에 F-15 전투기를 할 거냐 F-16을 할 거냐 가지고 군에서도 굉장히 충돌이 있었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 속엔 92년도에 그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이셨던 정근혜 공구 참모 예 그분이 아마 돌아가셨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죠 공군사관학교 예행 연습에 다녀오시다가 돌아가신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게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돌았었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본인의 안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이 2개인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F-15 전투기는 쌍발 엔진이었었고 F-16 전투기는 단발. 엔진이 하나였었기 때문에 공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크게 F-15 전투기를 선호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사님 진짜 군인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금융인이시죠? 예. 예. 군 생활은 20년 했습니다. 예. 예? 군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20년 하셨어요? 그럼요. 제가 군에서 살았으니까. 시가 아니라 아재동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근데 버퍼링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 한 5초 동안 버퍼링이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군민이었었던 거죠. 예. 그럼 좀 될까요? 예. 군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또 하나 계속 날아가는 게 이것도 역시 이제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조선주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은 괜찮나요? 밸류에이션은 일단 조선이든 방산이든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워요. 예. 밸류에이션은 싼 건 없다. 라고 해서 지금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부침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요거는 조금 이제 한번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도 넘긴 종목들도 있었었잖아요. 근데 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꽤 많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또 오르고 그래서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급등했던 걸 보여줬으니 사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는 단기간의 무리인 것 같다. 예, 결국은 그 이후에 더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싸게 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게 저희 그 YG 클럽 매주 이렇게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조선주를 3년 넘게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럼요. 근데 사실 이런 주식은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물론 이제 뭐 월간 이선염 이렇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2년 3년 홀딩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암 걸리죠. 들어고 하고 암 걸리죠. 실현하고 싶고. 고점에서 약간 또 20% 조정 또 다른 대안들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팔았어야 되나 이런.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신고 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세요? 버리는 순간 끝이죠. 들고 있는 분들은 잊고 계시면 되죠, 뭐. 예. 잊어요? 예. 왜냐면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조선과 관련해서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 제꼈으니 대안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더 내겠죠.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아시겠지만 조선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시장의 제일 큰 고민은 알면서도 문제가 토크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더 지을 어떤 토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마 그거를 우리 기업들이 많은 찾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또 다른 어떤 그 업사이드의 어떤 요인이 되겠죠. 이제 토크 문제가 일정 해결해 간다라면 분명한 건 이렇게 토크가 없게 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가 수주가 들어오면 무조건 튕길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2배 이상 안 주면 못 만들어. 3배 이상 안 주면 못 만들어서 이익률은 계속 좋아지는 게임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밸류는 부담이 되지만 대안이 없어서 계속 호재만 나오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그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입항 수수료 부과하겠다. 해운사에게도 약간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이것도 이제 K조선의 또 호재. 되게 호재죠. 예. 그러니까 해운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해운주는 그런데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해운주는 일단은 중요한 게 최근에 글로벌 무역이 이렇게 되면 사실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은 있거든요.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해운사 대비 국내 조선소가 만든 배가 많은 해운사 유리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중요하고 아마 우리나라 해운사들 중에서 결국 중국에서 만들지 않은 선박을 가진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기업들로 압축을 하셔야 되지만 그조차도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갈등을 해서 글로벌 물동량이 계속 줄어든다라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운임 하락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길게 보면 좋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기사 나온 날 우리나라
해운주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네. 물동량, 네. 경기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을 두고 조선업에도 또 영향, 조선업이 사실 해운 산업하고 연계가 그렇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결국 이제 우리 쪽으로 또 주겠죠. 결국 그렇죠. 이제 다른 예. 쪽 물량들이 올 수 뭐 있으니.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 안 된다면 만들 수 있는 한국밖에 없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아예 없잖아요. 대안이 없는 사업은 함부로 팔면 안 돼요. 뭐 주가 변동이 있겠죠. 근데 이 변동이 지금 1년째인가요? 한 3년 내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아마 우리 저희들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붙는 분인데 우리 엄경화 위원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조선업 그렇게 했었을 때도 다들 댓글 보면 아니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엄 위원님은 좋다고 말씀하셨고 투자자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사라는 거냐 뭐 하면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엄경화 위원님 거기 악플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엄 위원님 악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 지금 사라는 거냐 그러면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역시 엄 위원님이야 최고야 그러면 그땐 잠깐 팔면 제가 볼 땐 거의 틀림이 없었어요. 휴먼 인덱스. 네, 휴먼 인덱스 거의 퍼펙트했던 것 같아요. 이만한 통계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죠. 야 이렇게 올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더 오르고 나면 내가 틀렸나 봐. 따라가야 돼. 이러면 좀 단기 고점인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뭐 이런 큰 그림이 무너졌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부침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간이 선협께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조선주, 방산주는 계속 저도 이제 여쭤보고 있고요. 해서 그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제 길게 봐야 하는데 이제 전문용어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털릴 수밖에 없는 거. 꾸준히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또 꾸준히 보셔야겠고. 해서 리타민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요. 지금 가입하시면 2주 동안 그 모바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50% 평생 할인 이벤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리타민 서비스도 더 싸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그 품목 관세 아직 발표가 안 됐잖아요. 예. 아직 뚜껑이 안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까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는 아직은 잘 회복을 못 하고 있고. 이건 어떻게 나중에 뚜껑이 열릴 때까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까요? 별로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은 게 관세를 부과하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미국에 투자라는 건데요. 네. 그 투자를 할 때 고민이 되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디램이 아니라 파운드리 쪽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파운드리라는 건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고객이 있어요. 예, 주문이 있어야지. 지금도 고객이 없는데 없는 상황에서 지금 테일러 지어놓고 앉았는데 거기다 두고 또 하라고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기업이라 트럼프를 하더라도 저라면 만약에 혹시 삼성전자가 정말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면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때려도 그냥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그저 그냥 손님이 안 오는데 자꾸 식당만 헛돈 벌 수는 없는 거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우리 반도체에 어떤 그 관세를 부과하는 건 대만하고 다른 게 대만은 확실히 미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미국이 원하는 건 그 TSMC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한테는 결국 보조금을 포기하라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협상을 할 건데 지금 지어놨던 공장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몇 조 원의 보조금 받을 게 있고 칩스법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받을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미국은 안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금을 좀 안 받게 하는 쪽으로 그리고 대만한테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대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1,000억 달러 가까운 규모를 이미 지난해 올해 했었죠. 올해 3월에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취소하지 말고 너희들이 약속했던 거 지키라. 저는 그런 의도로 보여줬어요.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없거든요. 거의 디램 공장 없잖아요. 그죠? 제조 쪽으로는. 네, 제조 쪽으로. 네. 근데 뭘 관세 먹이면 우리가 피해 볼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원래 관세라는 게 불과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관련 공장이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미국에 공장이 없는데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도찐개찐인데 그러면 소비자 가격만 올라가는 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은 되려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모든 손해가 전가가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던 애들은 그 약속을 지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 또 우리 쪽한테는 나름대로 그동안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그 보조금을 좀 줄이거나 포기하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압박할 수도 있죠. 뭐 공장질을 할 수 있는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쉽게 그게 결정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분명한 거는 뭐 지금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런 문제보다도 네. 두 가지 문제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엔비디아가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는 것들, GPU를 팔지 못하는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일단 우리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감소는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확실하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휴대폰도 좀 사는 걸 늦출 거고 지금은 선구매를 하죠. 그죠? 왜냐면 그게 완전히 시장에 뭐 되기 전에 쌀 때 사놓자 해가지고 요즘 애플 사재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끝나고 나면 수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카고 연은 총재, 그죠? 굴스비 총재도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름까지는 뜨거울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선구매한 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 활동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 반도체 가격이 그때도 멀쩡할 거냐? 그 고민이 좀 있는 거죠. 아하.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영향 반도체가 받을 그거는 뭐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이클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또 이제 미래 수요를 땡겨서 온 게 그 이후에 또 수요에도 그렇죠.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일정 없는 부분은 거고. 반영이 됐지만 뭐 혹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중요하겠죠. 뭐 이거 조금 더 긴 시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느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저는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반도체 관련뿐만이 아니라 이 관세 이슈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미국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뭔가 1년 가고 2년 가고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 석 달 안에 뭔가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 뒤로 지금 미뤄졌던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움츠렸던 소비가 지금 당장은 아니래도 그 다다음 분기라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장 걸 먼저 반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잘 빠지면 모아가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아하. 비중을 줄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악의 수위는 우리가 확인을 확인했으니까. 했다라고 말씀하신 예, 거랑 예. 같은 맥락으로 아이고 그러게요.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 이제 악재가 많아 보이는데 또 그거를 다 반영한 그렇죠. 가격이라면 어느 정도 나쁘지 반영을 않다. 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는 또 그런 측면에서 예.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니까요.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빠지면 겁은 납니다. 겁먹을 필요는 예. 없다고는 했지만 빠지면 예. 겁은 나고. 그래서 제가 뭐 맨날 투자 심리 얘기하는데 심리책 읽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리는요 타고나요. 그래서 극복 안 돼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뭔가 강건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하지 말래도 그게 되시는 거고요. 커피 같은 사람. 예. 근데 새가슴들은 죽었다 깨는 새가슴으로 끝나요. 이건 평생 타고난 거예요. 그죠? 다만 분명한 건 네. 내가 그걸 알고 이용하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겨요. 그래서 굳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새가슴 들이면서 굳이 거기서 대응하려면 결국은 언론에 휩싸이면서 처음에는 강한 마음을 먹었다가 실제 실전에 투입되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예전에 2차 대전 때 막 이럴 때 전쟁 때 보면 처음에는 막 뭐 군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실제 가고 나면 멋있게요. 그 사람도 거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나중에 막 외상 후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뭐 저 아저씨 얘기했는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정말 공포에서 해야 돼라고 했는데 막상 공포되면 본인이 제일 먼저 던지고 나오세요. 대응하다가 그죠? 이 정도면 공포가 극인가 해서 좀 사봤다가 그 뒤부터 망가지고 아유 이제 그것도 틀렸나 봐. 내 생각대로 안 되네 하고 던지고 나온 경우들이 많죠. 총검술 잘한다고 총 그렇죠. 잘 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뭔가 네. 단기 급락을 할 때는요. 이번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는데 모든 단기 급락은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코로나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예, 있어라. 가만히 있어요. 갖다 그냥 적으세요. 놀고 갔다 어느 정도 지나면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던 본전까지는 와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괜히 고민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서서히 빠지는 건 진짜 쥐약이죠. 그건 나와야 되지만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단기 급락이 왔다. 진짜 2, 3일 만에 뭐 몇백 포인트씩 빠진다. 그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단기 급락. 네.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서 절반이라도 간다라는 그렇죠. 말이 나온 게 그런 네. 거네요. 다만 이거는 단기 급락일 때. 그렇죠. 안 좋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녹아내리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고. 녹기 전에 빼야 돼요. 빼야 그렇죠, 되죠. 예. 혹시 뭐 오신 분들 중에 뭐 섹터나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네. 네. 한번 말씀하신 섹터 중에 뭐 LNG 섹터 같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 밸류체인은 이번에 보셨겠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되려 신고가가 났어요. 그렇죠? 뭐 그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었었겠습니까? 이것도 길게 봐야죠. 봐야 된다. 예. 왜냐면 그거는 그 사업은 짧게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가셔도 되지만 지금 뭐 방산보다도 더 긴 시기를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방산은 처음부터 수주가 들어왔지만 이거는 수주가 들어오기까지 조금 시차가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관련주들은 원래도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좋았는데 그래서 실적도 좋았는데 미국도 플러스가 되면서 업사이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뭔가 과열될 때마다만은 따라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다 조정받고 가고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가고 이런 걸 좀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큰 그림은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그림이냐 아니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지만 결국 미국과 관련한 각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가스 외엔 대안이 없어요. 뭐 사줄 게 있어야 사죠. 일정 부분 농산물도 사고 그러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거가 더 원할 테고. 패키지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얻어내고 LNG도 LNG라는 가장 큰 걸 얻어내고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방위비라든가 이런 것도 양념으로 넣는 거죠. 방산보다 더 긴 시계열로 봐라. 그러니까 사실 그 LNG 쪽 밸류체인도 그 주가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부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신고가였어요. 이번에 예, 모 종목부터 시작해서 꿀렁대면서. 네. 엄청 신고가였었어요. 그럼 뭐 이런 하락장에서 신고가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방어가 아니라 이득까지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쫓아가면서 급하게 살 필요는 없고 예. 길게 조정받을 때 그래서 저는 원래 주식을 살 때 제가 뭐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싸게 살 재주는 없고요. 생각나면 그냥 사요. 그래서 물리는 경우도 많아요. 뭐 10% 20% 물려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기다릴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또 예. 전문적으로 이제 또 운영할 수 예. 있는 분과 시계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시간의 차이가. 뭐 바닥에서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자신 없으면 분할로 사면 되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한 뭐 1,000만 원을 산다 그러면 100만 원씩 빠질 때마다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 짧은 개념이 아닌 거니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분할해서 사는 것도 힘듭니다. 저는 한 번에 사는 그냥 놉니다. 어. 네. 그래서 가끔 뭐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긴 합니다. 저는 되는데 안 되는 분들이 많죠. 예. 또 하나 요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미국 수출 보일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네. 흐름 보이다가 연초였던가 이제 작년 뭐 4분기 실적 조금 이제 안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조정받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보일러 같은 건 생필품이어서 관세가 없다 하더라고요. 예.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돼요. 첫 번째는 좋든 싫든 간에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내가 보일러를 바꾼다는 얘기는 이사를 간다는 얘기인데 미국은 이사를 가려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 모기지금리가 낮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에서 모기지 하기 어렵죠. 너무 비싸요. 보통 지금 미 국채의 10년물 기준으로 움직이는데 10년물이 보통 지금 4.3 정도면 여기에 플러스 3에서 3% 정도 더하면 아주 우량한 분들의 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적은 금리가 아니죠. 그래서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또 금리랑도 연결이 주택시장이 더 될 수밖에 중요하고 없는 거고. 일단 금리가 중요하다. 사실 금리가 영향 주는 게 주택시장도 있지만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다 할부금리니까.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돈 들어가는 것들 네.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중국 쪽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5.4% 예. 시장의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어떤 좀 경기 부양책 또 소비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맞물렸는데 소비 회복도 있었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각국이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땡겨서 선수입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아하. 동시에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은 중국 경제에도 많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수출 기업들한테. 타격이 없을 순 없다. 어우, 많죠.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만 버틸 수 있는 건 얘들 무너져도 아직 큰 것들이 버티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아마 중소기업부터는 지금도 되게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수출하던 제조업 기업들도 같이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연초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많이 예, 오르면서 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관심 많이 갖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은 좀 어떤가요?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밀렸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 최근에 보여주는 기술력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3가지 정도가 나오는 게 뭐 별건 아니었지만 뭐 중국에서 보니까 어쨌든 로봇가 마라톤 대회를 네, 열더라. 마라톤 대회. 그렇죠? 중간에 배터리 갈아가면서 네. 막
허접하긴 하죠. 허접하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어쨌든 그 정도라도 저런 정도 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단 한 국가라도 있느냐는 얘기죠. 그 나라가 유일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미국은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거의 비슷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다수가 그러진 않을 거니까 일단 그 정도로가 된다는 걸 표현하죠. 우린 아예 없어요. 그죠? 로봇 자체도 없는데 뭐 거기는 일단 뛰기까지 하는 수준이 됐으니 보기에 따라서 기준은 허접할 수 있지만 우리 허접한 것조차도 없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거니까 일단 그걸로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딥시크를 통해서 AI 발전 기술이 미국에 견줄만 할 정도로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셨을 거고 세 번째는 최근에 GPU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칩을 못 팔게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또 서버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화웨이가 그 서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했더니 그 싼 GPU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정도 성능을 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도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사노피에서 네. 또 여러분들 중국 업체 하나가 또 엄청난 또 라이센스 아웃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나오지만은요. 그 미국 기업의 원래 그 계열사인데 중국 계열사예요. 그래서 대표도 보면 중국인이고 그래서 지금 AI와 관련된 신약 개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서 최고봉이 또 중국 기업이에요. 어이없게도 한국은 AI 관련해서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관련 ETF나 이런 것들을 과연 버리는 게 맞느냐. 뭐 미국 기업들은 뭐 퍼가 비싸고 100도 되고 그러는데 얘는 다 10배 수준이거든요. 10배 이하인 것들도 많고 그러면 가격 부담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데 미국만큼의 어떤 성능이나 어떤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앞선 것들도 보인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 일단은 우리가 좀 덜 불안하지 않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만 놓고 그러면 맞지만 중국이란 국가는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그죠? 기업들이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정부가 또 공동부유 또는 어떤 기업들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통제를 한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이유로 중국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이번에 피치에서 신용 등급이 강등당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인 즉슨 중국의 재정이 참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중국 입장에서 지금 AI를 키워야 되는 건 국방력하고 또는 국가 경쟁력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활의 문제예요. 그죠?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죽고 사는 문제 안에서 중앙정부가 돈이 부족해요. 네. 즉 돈을 쓰게 되면 또 신용등급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결국 키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을 끌어들이는 걸 거고 이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민간인한테 약속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한 10년 동안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야 그 민간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되려 중국 정부가 간섭할 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 정부가 더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역발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하,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네. 그 산업으로. 예. 그 또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뭐 상장 폐지를 막 밀어붙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대부분 ADR, ER 방식으로 예탁증권 상장되어 있는 것도 폐지시켜 버릴 수 있다. 물론 아직 정책적으로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요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악재가 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에 상장된 그 기업들은 주가가 당장은 안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서 만약에 상장이 없다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 일도 없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중국 기업은 중국에서 거의 다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홍콩 쪽으로 뭔가 대안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중국도 미국에서 애플 나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더 이길까요? 애플 시가총액 1인데 이거 와르르 무너지면 쉬울까요? 그렇죠? 테슬라도 나가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만지작거리는 게 협상력 위한 건데 지금 보면은 중국이 안 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전처럼 미국이 때리면 맞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바로 응수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된 예, 것처럼. 그렇게 보면 같은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이 더 크지 않나요? 중국은 파생도 없어요. 그래서 파생상품으로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 빠질 것 같으면 정부가 기관들한테 명령 내려요. 주식 팔지 말라고. 아, 중국은.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파생에 또 파생 불러가지고 죽을 텐데. 저 볼 때 그 피해는 자명합니다. 예, 미국이 더 올 거는 분명해 보여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그런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려 홍콩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홍콩에서 가격을 회복하는 그림이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그 예탁증서 ADR을 이제 미국에 상장시켜 놓고 그걸 거래하는 건 또 미국 사람들일 테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상패에서 손해 보는 건 또 미국 사람들일 미국인이에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중국이 미 국채에 던져서 미 국채 박살난다. 중국이 전 세계 2위의 미국채 보유국인데 네. 그럼 자기도 가지고 있는 평가장고 다 죽는데 그러니까 그게 발상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약간 이제 자폭 버튼 같은. 그렇죠. 본인도 죽겠다라는 건데 중국은 가미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더 손해 날 텐데. 그리고 그건 전쟁하자는 의미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안 할 것 같은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시장은. 그 후폭풍이나 그 나라가 안는 피해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막 단편적으로 얘가 국채 들고 있으니까 그럴 거다. 아니면 미국에서도 중국 주식 다 빼버릴 거야. 그게 중국 주식 빼버릴 거야. 그런 의미가 마치 우린 뭘로 들리냐면 중국 기업 망하게 할 거야로 들리잖아요. 네. 근데 중국 기업은 그로 인해서 받는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평가는 1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딴 데 가서 또 매매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 없다고 해서 안 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이란 좋은 대안이 있는데 또 홍콩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ADR이 상폐되더라도 그 예탁된 증서는 있는 그럼요. 거고. 있는 거 거고요. 뺏기는 거는 아닌 거고요. 상법 개정 관련 상법 개정. 저 PBR로 보게 되면 또 많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좀 좁히는 게 좀 더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지. 사실 그 PBR이 낮다라고 해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낮으면 낮은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결국에 이제 이 저 PBR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주주가치 재고, 환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와 관련된 같은 법이 앞서 말씀 주신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하나가 더 있는 게 반드시 상속세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 주주가치 환원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 상속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일단 재벌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기업을 그쵸?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또는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지배하고 있을 거냐 그 사람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일본이 지배겠죠. 그쵸? 왜냐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때 넘어오면서 상속세 50% 내면 내 지분 없어요. 그러면 없는 내 지분 가지고 이 기업을 계속 지배하려는 노력들이 우선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주하는 외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와 관련해서 뭔가 주주 환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주 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면서 동시에 이분들이 이제는 뭔가 나름대로 내가 이 기업을 지배하는 이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장치, 그 중에 하나가 상속법 개정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면 그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제가 중견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꽤 유망한. 그런데 이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중견기업들이 사장님들께서 안 한다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이 외국으로 넘어가. 우리 기업이 아니라. 어디로 주로 많이 가는 줄 아시죠?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뺏기는 게 맞느냐? 이왕일 거면 우리께 있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이렇게 높은 나라 한국이 1위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기업과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국가마다 많이 다르긴 합니다. 국가마다 다르고 현실마다 다르지만 세법 공무원이 가서 이 기업 보니까 뭔가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뭔가 대단하다라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구국 공무원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상속세 안 때리는 권한도 여기는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국가에 따라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빅3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럴 정도로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딱딱 너무 막 옥죄 있어져 가지고 뭐 나갈 수 없게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건데 최소한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여야 이것도 이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포기의 문제인 거지. 다만 단순히 상속세법만 풀어주게 되면 사실 이게 부자들만 좋으란 거냐라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기업에 한정이 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특히 이제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뭔가 진짜 국가 유망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던가 여러 가지 보조 장치를 마련할 것 같은데 이런 걸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베니핏으로 야 나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해줬으니까 나름대로 너도 이제는 기업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단순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온전하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투자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죠? 기업을 투자했다는 거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상속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속세와 둘이 연관이 된다면 의외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그중에서 제일 잘 될 수 있는 건 역시 단순히 PBR이 낮은 게 아니라 현금을 좀 들고 있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소각이 가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제 주주 환원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이제 찾아보면 업종 중에서는 그여버렸지만 유통이 가까운 것 같아요. 유통이 그런 기업들이 덜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좁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또 상법 개정도 그렇고 그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와이즈 클럽에서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시고 또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리타민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FN 가이드의 리타민 서비스. 그거 지금 가입하시면 2주 동안 무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도 50% 평생 할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거 곧 끝나갈 텐데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은 그 방법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에서 질문하시려죠.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AI 기업에서 한 군데로 밀어주는 거는 취지는 맞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개 이상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아주 꼭 한 개다라고 할 그렇지만 서너 개 할 수 있는 건 없죠. 예. 왜냐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서너 개 주면 안 하니만 못 해요. 그 서너 개 모든 기업들이 경쟁력을 못 가지게 돼요. 그러면 투자 하나 많아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AI에 대한 어떤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게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단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 정도 키우려면 경쟁력은 그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어설프게 그 정도 깜도 안 되는 돈을 대주고 나서 서너 개 하라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 텐데 그렇게까지 많이 제가 볼 때 확장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많으면 두 개일 거고요. 저는 하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다만 그 기업들한테는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약간 공익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지분이 많이 들어가야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GPU를 비롯해서 데이터 센터 어떤 물리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LLM 같은 아주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일반 LLM 모델로 뭘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최근에 딥시크에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이상의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도 지금 빅4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모든 AI 기업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전히 천문학적인 돈을 넣을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뭔가 재편이 되어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LLM 정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결국 멀티모달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우리 그 지브리 해가지고 뭐 그림하는 거 보셨겠지만 야 이제는 그림만 넣어도 이제는 용량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중에 이거를 여러분들 동영상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막 지브리 동영상으로 다 바꾼다 하면은 거의 폭파될 거려, 그렇죠?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돈 조금 밀어줘서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특혜 시비 자체가 의미가 없고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야, 이 기업밖에 할 게 없는데 다른 데 줬다면 그게 특혜일 것 같고요. 되려 그죠? 오히려 이걸 특혜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제가 볼 때 AI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맞는 분들인 건데 그런 얘기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간 이선엽 4월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또 그 6월에는 주도주 오마카세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보시면은 아마 지난 3월 강의도 다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또 6월 것도 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월간 이선엽 4월호 마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